그래서 이제 요거 제가 뭐 이거 관련한 거는 지난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냥 요거 하나만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왜 최소 3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간다라고 하는 게 저는 지극히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인 쪽이고 사실 케인작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라고 믿는 쪽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통화주의에 따르면 어쨌든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죠. 돈을 풀어서 돈을 아무튼 화폐 발행량이 어떻게 늘었는지 그리고 그냥 양적 완화 때는 MB 그러니까 즉 본원 통화만 늘지만 실제로 유통 속도까지 빨라지고 나름 이제 돈이 팍팍 도는 그런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이번에 21년 2월에 M2가 이렇게 크게 피크를 쳤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시드리는 차트인데 다만 그때는 이렇게 날짜까지는 표기를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M2가 이렇게 피크를 친 적이 있었고 이게 43년 12월에 M2가 피크를 쳤었고 소비자물가지수 피크가 언제 왔죠? 47년 3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항상 시차를 두고 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는 후행적 지표인데 그 항상 통화량 특히 다른 본원 통화를 보시면 안 되고 광의 통화를 보셔야 되는데 M2가 피크를 치고 항상 후행적으로 몇 년이 있다가 오는데 그게 최소 3년 이상은 걸린다. 그래서 이제 70년대에도 M2가 여기 그 71년 7월에 피크를 쳤고 이게 한 13%, 14% 정도 피크를 쳤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CPI 그 바로 뒤에 따라온 CPI 피크가 74년 12월에 왔었고 여기 M2 피크 76년 2월에 한 번 있었고 CPI 피크가 80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가면 4년도 넘게 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서 내년 말까지라는 건 굉장히 나름 그래도 좀 짧게 좀 긍정적인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보면 압도적으로 높을 거예요. 왜냐? 저희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많이 M2를 재정 정책을 미국이 너무 많이 한 번에 써버려서 그 전에 안 그래도 양적 완화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의 그 기본기를 다 닦아놓은 상태에서 재정 정책을 풀어버려서 이렇게 광의 통화가 너무 급진적으로 늘어버렸는데 21년 2월에 27%까지 올라갔었죠. 이때 피크가 한 번도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뒤로 이렇게 M2 증가율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연준이 너무 긴축을 세게 안 해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좀 일시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올 수 있다. 왜냐면 M2가 아무튼 꽤 나름 잘 줄이고 있어요. 증가율을. 10%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M2 증가율이. 다만 어쨌든 간에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는 어쨌든 최소한의 3년 이상은 걸린다. 그러면 21년 2월에 지금 최소가 3년인데 21년 2월에 27%까지 지난 100년간 본 적 없는 정도로 늘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가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70년대 주가 흐름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드렸고 여러 가지 분석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매크로 환경 모든 게 지금 다 73년 1, 2, 3분기와 지금의 올해 1, 2, 3분기가 아주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이 4월부터 좀 크게 조정받은 거 빼고는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아무튼 23년 말까지는 간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안정적일 거다. 그리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연준은 어떻게 액션을 할 것이며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간다라고 했을 때 연준의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이제 사람들이 정말 현재 실질금리에 대해서 더 얘기가 분명히 나오기 시작할 거고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투자자들이 연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돼 있을 거냐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70년대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길래 원자재가 2분기, 3분기부터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을까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결론은 단 하나가 나와요. 모든 게 똑같은데 오히려 현재 실질금리는 70년대가 더 높았습니다. 73년하고 75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플레이션 커브에 뒤처진 적은 없었어요. 근데 단 하나는 신뢰인 것 같아요. 연준에 대한 신뢰. 그때 당시에는 아서번즈 의장이라고 굉장히 그래도 물가만큼은 기준금리를 올리던 양반이었는데도 굉장히 연준에 대한 신뢰가 70년대는 좀 낮았고 볼커가 정말로 그 행동을 진짜로 액션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신뢰가 낮았고 지금은 어쨌든 2008년 리먼이 터지고 그렇게 시장이 힘든 와중에도 진짜 뭐 양적 완화를 해서 막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지난 10년 넘게 봐왔고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 뭐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신뢰의 차이다.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기대 인플레이션만 봐도 기대 실질 금리만 봐도 알 수 있다. 단 하나 다른 건 그 신뢰의 차이인데 과연 그 신뢰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게 언제 정말 증폭이 될 거냐는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내내 좀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원래 작년에는 거의 일시적 이거에 대한 논란이 제일 컸다면 아마 그렇게 좀 시장이 전개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잘 아무튼 준비를
하셔서 바른 판단을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지금 그 대표님하고 이제 제가 그 여러 번에 걸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그 틀이 되는 네네. 게 이제 통화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네네. 통화주의에 기반을 해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네네. 중요한 거는 M2의 증가율인가요? 아니면 M2의 전체 양인가요? 전체 양은 중요하지 않고요. 전년비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증가율. 그러니까 증가율이요. 요 검정색 선도 예. 전년비로 뭐 이게 계속 전년비로 어떻게 올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예. 여기서 예를 들어 이게 M2가 줄어도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보이시면 지금 여기가 한 7% 정도 되죠. 예. 이게 내려왔다고 해서 M2가 절대 양이 감소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 M2의 증가율이 예. 전년비로 1년 동안 27%나 늘었던 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번 달에는 최근 뭐 예를 들어 여기 22년 5월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2년 5월 1일 기준으로는 예. 21년 5월 대비로는 전년비 7%가 늘었다라는 얘기지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해서 M2의 절대 양이 줄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년비 증가율이 완만하게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만하게 증가를 하면 그 증가한 관이통화가 다 진짜 경제에서 필요한 곳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초과를 해서 증가를 해버리면 그 초과해서 증가한 분이 아무튼 뭐 욕조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초과해서 증가한 분이 아주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작용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게 네네. 이 질문을 이제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사상 유례 없는 만큼 그 M2 통화량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네네네. 바로 그 옆에 사상 유례 없이 떨어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번 인플레이션도 똑같이 확 네.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이 그래프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진짜 두려운 거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아무튼 증가율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만큼 빠르게 크게 올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끝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수가 있고 정말 궁극적인 디플레이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일단 내년까지 무조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왜? 물가가 유지가 될 거니까 높은 상태로. 다만 그 뒤에 끝을 70년대는 70년대 그게 다 지나가고 나서 폴볼커 모먼트가 있고 나서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40년간 주식, 부동산, 채권이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그거를 그 기초. 왜냐하면 70년대는 부채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부채가 너무 많은 시기에 이렇게 가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의 끝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M2가 증가 속도가 너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끝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왜냐면 그때 만약에 정말 잘못 더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을 막 쏟아낸다면 근데 그건 아니겠지만 아니면 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거의 그래서 가정하지 않고 다만 정말 궁극적인 대공황 같은 디플레이션일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지금 논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그 정도는 연준에서 그렇지 않게 현명하게 처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쨌든 성장주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거는 아무튼 좀 너무 극한적인 가정이니까 아직 좀 그런 게 좀 보이면 제가 따로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지금 비견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70년대인데 70년대와 다른 점은 단 하나다. 왜 원자재가 2분기 때 좀 다르게 움직일까? 제가 그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73년에서 75년까지 지금 증시의 움직임도 똑같고 시장금리의 움직임도 비슷하고 뭐 다 물론 비슷한데 왜 원자재가 좀 조정을 좀 더 크게 받지? 물론 70년대에도 상승하다 조정받고 상승하다 조정받고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것 같다 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제 연준에 대한 신뢰 그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고 있잖아요. 70년대는 계속 아서번지 의장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신뢰가 없어서 계속 이게 그 주식이 하락하는 동안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달러가 엄청 70년대는 달러가 엄청 붕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자산이라고 달러에 몰리고 그런 거 없었어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당연히 달러가 약해지고 다른 통화들이 강해졌는데 아무튼 핵심은 신뢰다. 연준이 그렇게 무너뜨릴 거라고 하고 어쨌든 우리는 긴축이 먼저라고 하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약해지고 그런 현상이 2분기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원자재도 약해지고 지금 최근까지도 달러가 강했고 다만 진짜로 그게 23년이나 정말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장세로 원자재가 다시 치솟고 하는 그런 장세로 간다면 분명히 좀 다시 73년에서 75년과 원자재마저도 굉장히 비슷하게 갈 것 같다. 그리고 꼭 요거 연준은 한 번도 위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제대로 예측하거나 예방한 적이 없어요. 08년 리먼 때도 뭐 버냉키가 진짜로 뭐 지금 다 관리되고 아무 문제 없다. 정말
왜냐하면 연준은 자기 실현적, 자기네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진짜 실현이 될까봐 그런 실현적 예언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갑자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수치를 2000년 정도부터 만들어 놓고 우리는 기대 인플레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자꾸 증폭돼서 인플레이션이 더 불붙는 거를 그걸 제일 우리는 그 신경 쓴다라고 해서 시장도 자꾸 그걸 보고 투자를 하게 만들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고 아무튼 그렇게 실현적 예언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건 없죠. 다만 저는 말만 하는 거나 글만 쓰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 자기 자본도 투자를 많이 하고 고객 돈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에 크게 베팅하고 있고 적어도 22년 연초부터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수익권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아무튼 근데 다만 10월 말까지는 반등은 분명히 특히 성장주에 좋을 수 있는 그런 반등이 올 거니까 잘 생각하고 한번 여러 가지 보시고 미주님 다른 컨텐츠도 많이 보시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마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100pp 인상이 정말 뭐 긴축적이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다. 심지어 지금은 75bp로 완전히 굳어지고 있죠. 23년에 이제 리세션은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서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 정말 시장이 현실을 직시할 때 그러니까 기대를 직시하는 게 지금은 기대만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꼭 연준이 이길 것처럼 정말로 시장이 분명히 현실을 직시할 때가 올 거고 그러면 22년 1분기의 모습이 다시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하면서 원자재만 상승하는 현재 2년하고 10년물이 다 2.9% 내외죠. 그러니까 지금 커브 역전이 심화됐죠. 커브 역전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한 번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더 심화됐습니다. 리세션에 대한 전형적인 경고죠. 커브 역전이. 다만 이 리세션은 저는 거의 23년 리세션은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디플레이션형 리세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형 리세션으로 갈 것이냐를 굉장히 잘 판단을 하셔야 그에 맞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이다. 제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네요. 뭐 지금 S&P 500 기준 이익 수익률이 5%인데 물가에는 월에 130bp씩 올리는 물가에는 어떻게 인상을 하든 전혀 이거는 부양적인 거지 절대 시장이 지금 오해하듯이 긴축적인 상황이 아니다. 다만 3에서 여전히 명목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실질도 아니고 명목상으로 3에서 5%의 수익률만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일드 기반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준금리가 진짜 100bp씩 인상이 되고 그냥 연준이 말한 대로 연말에 3.5% 4%까지만 간다고 해도 정말로 그게 경기가 좀 체감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준금리가 4%면 도대체 이런 자산들은 몇 프로의 일들을 제공해야 투자자들 입장에서 마음이 놓을까를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금리다. 이 시장금리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랑 미주님하고 전에 했던 총 8부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잘 찾아서 아무튼 꼭 다 보셔라.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장기 채권 수익률만 보시면 되고 장기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이건 무조건 증시에 2023년 증시에 굉장히 최악이다. 내리면 계속 만약에 내려간다. 그거면 성장주에 좋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건 아까 한 얘기, 아까 뭐 이게 10년물 금리의 뭐 아무튼 차트인데 요렇게 지금까지 추세로 내려왔는데, 이 최근에 막 올랐다 해도 요렇게 오른 거죠.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게 만약에 과거처럼 이 추세대로 이렇게 여기서 다시 그냥 이렇게 내려갈 거다. 제가 쉽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내려갈 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장주 진짜 계속 더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저는 거의 반대로 확신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런다면, 그런 상황이 어떤 이유로든 발생을 한다면, 그건 성장주를 계속 투자하시면, 지난번에 제가 단기 저점인 것 같다, 수개월 동안 단기 저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주 장기적인 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최소 이게 내려가는, 이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기간 동안. 반대로,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안 움직이고, 물론 뭐, 이런 조정이야 있죠. 이런 조정이야 가면서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제 앞으로가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구간이다. 만약에 이런 식의 뭐 이런 식의 올라간다. 그렇죠. 그때는 진짜 성장주는 아무튼 이번 반등까지만 잘 이익을 보시고 일단은 좀 아무튼 축소하시는 게 좋다라고 쉽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인데 아무튼 저는 내년은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10월 11월에는 웬만하면 인버스 얘기는 안 드리는데 10월 정도에 아마 인버스 저는 시장을 자세하게 보다가 제가 보는 레벨까지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인버스 포지션을 좀 꽤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버스는 기본적으로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별로 유리한 포지션이 아닌데 다만 지금은 상황인지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좋을 때
먼저 경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안 좋을 때 이제 좋을 수 있다. 그 좋은 거를 저희가 찾아낸다면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23년 리세션은 저희는 정말로 거의 확실하게 본다. 뭐 아주 예전부터 그렇게 예상을 해왔고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주시하시고 물가도 후행 지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짚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이제 연준이 그걸 굉장히 믿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뭐 고용이 이렇게 좋으면서 리세션이 있은 적이 없었다 내 기억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적인 리세션 기간에 뭐 실업자가 한 3%가 늘었다, 4%가 늘었다, 5%가 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총 100명이 있는 나라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00명이 각자가 다 100만 원씩 월에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미국의 GDP의 70%는 다 소비가 차지를 하니까. 근데 그 중에 5%가 추가로 실업자가 나와서 그 5%가 원래 100만 원씩 쓰던 걸 이제 한동안 30만 원밖에 못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명당 70만 원, 100명 중에 5%면 5명이니까 7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소비 여력 하락이 된 게 70만 원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 350만 원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물가가 치솟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그 근로자들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 350만 원, 총 1억이라는 100명 곱하기 100만 원 하면 1억이니까 1억이라는 소비 여력에서 3.5%가 추가로 빠지면 굉장히 큰 이제 GDP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은 뭐 선행적까지는 아니어도 뭐 약간은 뭐 리세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준이 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고 모든 사람의 구매력을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그 연간 10%씩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모든 100%의 구매력을 이제 하락을 시키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비 10%다. 그러면 100명이 물론 100명이 다 모든 100명이 100만 원에서 10만 원씩이 차감이 되는 거죠. 그 소비 여력이 10%가 줄어드니까. 그럼 그 10만 원 곱하기 100명이라고 하면 그건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100명이 다 10만 원씩 하락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야말로 실질 GDP에 끼치는 영향, GDP 산정에서 이제 그 소비력 하락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죠. 그 고용이 먼저 안 좋아져서 되는 것보다. 오히려 350이었고 앞에는 뒤에는 1000만 원인데 오히려 고용이 정말 뭐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아무튼 기업주들은 일단은 버티고 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아무튼 고용 해고가 먼저 시작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아무튼 기업들이 먼저 버티고 보고 다만 전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 버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기간이 길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연준이 굉장히 좀 잘못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전하는 내용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투자 세계 우리나라는 이제 좀 제도권 목소리만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는 늘 그 여의도나 그 월가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좀 잘 아무튼 생각을 해보 이제 진짜 깊게 고찰을 하실 시기인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은 좀 남았으니까.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저희 홍보를 좀 하자면 그 프루팅 아무튼 저는 프루팅을 운영하고 또 프루츠 투자 자문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이선철이고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정말 딥한 칼럼들을 제가 많이 쓰고 뭐 인플레이션 예측도 아마 나름 우리나라에선 제가 제일 잘했다고 자신하고 그 여러 가지 투자 칼럼 구루들의 칼럼도 소개를 해주고 해석해주고 이제 하고 최근에는 이제 실질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정말 투자 자문까지 진짜 종합적으로 프루팅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뭐 저희를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뭐 제 생각에는 정말 진짜 투자자를 위한 진짜 투자 자문 플랫폼이다.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프루팅에 많이 오셔서 그 가입도 하시고 좀 저희 많이 얻어 가시고 다만 저희가 자문하는 대로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하시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 뷰를 미주님 채널이나 여러 다른 뷰들 제도권 하는 얘기도 많이 보시고 그 안에서 좀
좋은 뷰를 선택하는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프로팅을 진짜 투자자를 위한 진짜 투자 자문 플랫폼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요. 제가 이제 플랫폼 여러 가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프로팅 보면서. 특히 최근에는 아무래도 베어마켓이 너무나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뭐 6개월 넘게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 투자는 국민들이 다 뭐 경제학 박사가 될 요새 정도로 다 엄청나게 지금 유식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수준들이 진짜로 확 많이 달라지셨죠. 예전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베어마켓 오는 게 또 하나의 그 이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는 그냥 기업 이름만 보고, 그리고 뭐 기업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펀더멘탈을 좀 보기 시작하고, 뭐 네. PER도 살펴보고, 성장률은 어떤지 이렇게 조금씩 투자자로서 이제 자격을 갖춰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 뭐 차트도 보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베어마켓 같은 걸, 베어마켓 겪으면서 이제 경제를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뭐 진짜 투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차트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보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펀더멘탈도 보고, 뭐 모멘텀도 보고, 결국은 전반적인 경제 흐름도 이해하면서, 이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투자자, 한 사람의 사람으로 점점 뭐 경제 상황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예상도 해볼 수 있고, 또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집 한 채를 사더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투자를 직접 안 하신다고 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를 좀, 저는 말씀하셨듯이 정말 많은 분들이 수준이 올라가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현상이 아닌가 진짜 싶고, 이럴 때 더 많이 보시고 진짜로 그래서 그 안에서 투자도 잘하셔서 또 큰 좋은 수익 가져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도 다소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투자자로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경제 매크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미주원 패밀리 분들께서도 이제 조금씩 거시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하고 있다고 이제 자신을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시간 내셔서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어떻게 시장이 바뀌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오랜 시간.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부분들 지난 영상들에 다 있으니까 그 링크를 아마 지난 영상들을 저희 해가지고 그 본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가시면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선철 대표님, 오랜 시간 자세한 설명 고생하셨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또 늦은 밤인데요. 편안한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